이번 시간에는 실증적으로 사회를 연구한다는 것의 예로서 사회 분업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회 분업론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사회학적으로 분업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업의 파생 상품으로서 사회적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회적 연대, 피부로 와닿는 개념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연대가 강한 사회일까요? 아니면 연대가 약한 사회일까요? 디르케임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19세기 매우 획기적인 답을 제공합니다. 앞에서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새로운 산업사회를 마주하면서 디르케임은 당시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역마차를 철도로 대체했고 돛담배를 기선으로 바꾸어 대서양을 횡단했으며 작은 작업장들은 커다란 공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전개 방식은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도덕적이고 의무적인 성격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덕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질서의 근본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질서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나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살던 시대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공장의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부흥과 자본의 축적은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추앙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자체로는 도덕적인 진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산업화가 많은 이들을 공장 노동자로 만들면서 당시 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많은 담론들을 내어놓습니다. 디르카임이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사회 분업론.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분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가 분업의 법칙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부터였다. 분업화에 대한 이론화를 처음 시도한 것은 바로 아담 스미스다. 재밌지 않나요? 사회학의 아버지인 디르카임은 유명한 정치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를 첫 장에서 소환합니다. 산업사회가 엄청난 자본주의 성공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당시 학자들은 분업을 꼽았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국부론을 언급한 것이죠. 원문이 영어라서 그냥 영어로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Division of labor has caused a greater increase in production than any other factor. This diversification is greatest for nations with more industry and improvements, and is responsible for universal affluence in those countries. This is in part due to increased quality of production, but more importantly because of increased efficiency of production, leading to higher nominal output of units produced per time unit. 번역해보자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노동의 분배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노동 분화는 더 많은 산업과 성장을 보이는 국가들에서 가장 크다. 이것은 해당 국가의 보편적 풍족함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번영은 공장 노동 분업 덕에 생산품의 품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산성의 효율이 증가하고 시간 단위당 생산 명목 출력이 높아진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문단만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progress of division of labor, the employment of the far greatest part of those who live by labor, that is, of the greatest body of people, comes to be confined to a very few simple operations, frequently one or two. But the understanding of the greater part of men are necessarily formed by their ordinary employment. The man whose whole life is spent in performing a few simple operations, of which the effects too are perhaps always the same or very nearly the same,
has no occasion to exert his understanding or to exercise his invention in finding out expedients for removing difficulties which never occur. He naturally loses, therefore, the habit of such exertion and generally becomes as stupid and ignorant as it is possible for human creature to become. 번역하자면 노동 분배의 진행 과정에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리 몇 가지 아주 간단한 작업으로 제한되는데 종종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통 직업을 통해서 그들의 이해력을 형성하게 된다. 생을 영위하는데 그 일생 전부를 아주 간단한 작업만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이해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거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이성을 활용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되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되곤 한다. 나아가 인류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 분업을 통한 잉여가치 창출로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고 국부론을 알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놀라운 비판일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분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사회학자들은 이 부정적인 모습에 더욱 방점을 찍고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유명한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토크벨은 분업의 원리가 더 완벽해질수록 기술은 진보하지만 기술자는 퇴보할 것이다 라는 유명한 경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분화, 전문화는 근대 사회에서 분업을 통해서 극대화되었습니다. 전근대 시대를 떠올려 보시면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너무도 당연히 생각하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원전 400년경 히포크라테스는 스키타인들은 종족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능하실까요? 한국이라는 종족의 특징만 있고 개인적인 특징이 전혀 없는 사회를. 18세기 미국 대륙에 처음 파견된 스페인의 주지사는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남긴 적도 있습니다.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인디언을 본 사람은 전체 인디언을 본 것이다. 역시 히포크라테스의 문장과 비슷하게 원주민들이 개인적 특성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 시대 부족들에게서도 원주민들에게서도 다양한 개인적 특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크게 드러나기는 어려울 따름이었겠죠. 디르카임은 사회가 원시적일수록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사이의 동질성은 더 커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많은 19세기 학자들은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활 환경을 공유하던 전통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연대와 화합이 쉬웠는데 근대 산업 사회에서는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몰려 살게 되면서 사회적 연대가 와해되었다는 것을 개탄하고 있었습니다. 디르케임은 이러한 당대의 시대일기에 반문을 제기합니다. 무엇이 분업인가를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분업을 객관적인 사회적 사실, social fact로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분업의 기능이 정말 생산성의 향상에 불과한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노동 분업으로 극대화된 다양성 속에서 사회적 연대를 이룰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이런 질문의 디르케임은 분업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이며 어떤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업의 원인과 조건을 규명하고 정상적인 분업과 병리적인 혼돈의 분업을 개념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디르케임의 분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 드러나는 한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나를 보호해주면 한 친구는 나를 위로해준다. 한 친구는 상담을 해주면 다른 친구는 상담을 실천하는 것을 돕는다. 이러한 기능의 분담이 바로 분업이다. 이제 우리는 분업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분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분업이 갖는 도덕적 효과와 비교해 보면
아주 보잘것이없다. 분업의 진정한 기능은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연대감을 창조하는 것이다. 즉, 듀르케임은 다르기 때문에 분열하고 화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대감을 낳는다는 것을 포착합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요? 나를 보호해주는 친구도 필요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도 필요하죠. 나와 함께 놀러갈 친구도 필요하고 나와 함께 공부할 친구도 필요합니다. 다 같은 사람들 속에서만 굳이 둘러싸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에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은 매우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빵을 생산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연필을 사서 써야 하니까 연필을 만드는 사람이 당연히 더 필요해진 것이죠. 내가 쌀을 수확하는 농부라면 다른 나라에 사는 농부의 쌀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다른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이질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거죠. 하지만 유사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친밀감을 느끼던 전통사회에 익숙하던 사람들은 이런 이질성의 순기능을 포착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르니까 갈등할 거야 라고 모두가 주장할 때 듀르케임은 아니야, 다르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의존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듀르케임은 동질성은 사실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대는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박사 논문에서 역설합니다. 그 유명한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가 이 논문에서 탄생하고 발전된 아이디어입니다. 두 개념을 비교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연대의 경우 집단의식과 개인의식의 상대적 크기의 경우 집단의식이 더 개인의식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집단의식의 상태는 평균적인 강도 역시 매우 강합니다. 신앙과 관행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개인의 차이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 처벌을 중시하는 형법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 억압적 규제가 법전에 많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유기적 연대는 이와 결이 다른 결속력을 낳습니다. 복잡한 분업화로 각 계열이 집단 내에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유기적 연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듀르케임은 말합니다. 다른 역할을 하는 구성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Organic Solidarity는 사실은 생물학적인 아이디어에서 유기체에서 인상을 깊게 받은 개념인데요. 유연성이 높은 사회이기도 하고 집단의식 내재화 정도가 약한 특징을 가집니다. 유기적 연대가 강한 사회에서는 형법보다는 규범의 회복에 관련된 법들이 우세하고 배상적 규제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주장일 아닐 수 없습니다. 듀르케임은 이렇게 역설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분업을 사회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축소시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분업이 사회적 연대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경제학자들은 분업의 이러한 기본적 특징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분업이 부당한 비난을 받도록 방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학자들이 분업 때문에 우리가 다양해져서 혼란스럽다 라고 이야기할 때 듀르케임은 분업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서로에게 의존하게 된다라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얼핏 보기에 분업은 부작용이 크다라고 보이지만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분업은 세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함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음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